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첫 번째인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실적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전년 동분기 대비의 YOY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지난 분기 대비 QOQ를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종종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건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저도 이제 투자자문사에서 재직할 때 윗분한테 이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기 귀찮으셨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라고 하고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저 밑에 들어왔던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 계절성,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여름에 실적이 좋다든가 또는 겨울에 실적이 좋다든가 이러한 계절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YOY를 봐야 되는 거고, QOQ를 봐야 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면, 새로 이제 신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존에 이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신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이제 QOQ를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계절성이 없는 경우 QOQ를 계속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가 상승 원인이 신규 사업을 하던가 아니면 기존 사업이 갑자기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실적을 전 분기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느냐를 이제 컨셉을 많이 봐서 QOQ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적을 볼 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YOY로 보든 QOQ로 보든 실적이 증가하는데, 예를 들어 YOY로 이번 1분기, 그러니까 2021년도 1분기 예상 실적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했을 때 2021년도 1분기 예상 실적상에서 YOY로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리가 전망을 할 때, 주가가 만약에 이제 YOY로 빠져 있다면은 이건 기회입니다. 물론 이제 YOY로 실적이 이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투자를 고려를 했는데, 실적이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증가할 것 같은데 왜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운돼 있지? 그러면 YOY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을 많이 뽑았냐면, YOY로 예상 실적이 증익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평균 주가가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지금 전년 동분기 시점 대비해서 낮아져 있는 기업들을 막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QOQ로 보는 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규 사업을 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업황이 갑자기 이제 개선되거나, 그리고 계절성인 것들이 없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뭐 서비스업 같은 경우, 뭐 아프리카 TV 뭐 이런 것들 경우에는 뭐 QOQ로 계속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 많이 본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YOY로 봐야 되고 QOQ로 봐야 되는데, 이 실적만 보는 게 아니고 주가의 위치를 같이 봐야 된다.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들도 있죠. YOY로 실적이 증익해서 내가 봤을 때는 올해 이제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전 분기 대비죠. 전 분기 대비해서 보는 게 좀 더 이제 빠르게 우리가 적응할 수 있으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증익하는데 왜 주가가 안 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알고 보면은 이미 주가는 YOY로 주가가 레벨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꿈틀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뭐 YOY로 30% 증익하는데 주가는 이미 40% 50%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올라와 있다면, 뭐 추가 상승은 사실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실적과 어떤 QOQ 실적, YY 실적을 볼 때 주가의 전년 동분기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의 주가 위치도 같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 최근에 이제 질문하신 분들 중에 또 그렇고, 예전에 이제 투자 관련된 논의를 했었을 때도 비슷한 내용을 들었는데, 매출이 증가하고 그리고 또는 고정비가 커버되면서 수익성이 증가하거나, 또는 이제 수익성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뭐 예를 들어 판가가 올라간다던가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간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QP가 이제 증가하는 경우를 보통 1순위로 투자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Q가 올라가고 수량이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판가가 올라가서 수익성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QP를 이제 올라가는 경우를 1순위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Q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데 수익성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뭐 판관비가 절감되던가 아니면 원가 단에서 이제 어떤 절감이 되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C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하는데 비용 또는 원가가 절감되는 경우 이 원가만 다 절감되는 경우에는 어떤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어떤 기업들은 주가가 잘 안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좀 혼동이 있기도 한데 저도 이제 윗분한테 질문을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받았던 답변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뭐 이렇게 또 답변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너무 단순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원재료가 떨어져요.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는 게 판가도 같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는데 판가가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음식료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음식료에서도 밸류 체인상으로 너무 그 원재료에 가까운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원가가 떨어지면은 판가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원재료를 사는 그 회사들이 너무 이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야 너네 원가 떨어졌잖아 좀 가격 좀 인하해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반면에 소비자들 뭐 가공식품을 주로 하는 예를 들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 중에 가공식품 사업부가 있는데 이 가공식품 사업부는 이익이 막 커지죠. 왜냐하면 원가는 떨어지는데 우리가 먹는 이 가공식품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공식품 같은 어떤 엔드 유저가 이제 소비자인 경우, B2C인 경우, B2C가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원가가 떨어지더라도 그 수익성, 판가가 안 떨어져서 수익성이 높아져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B2B인 경우에는 원가가 떨어지면 바로 판가가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화학업체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는 사료 관련된 기업을 좋게 보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 사료 같은 기업이 Q가 갑자기 증가할 만한 요인은 없는데 그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쉽게 수익성이 올라가지 않는다. 특히 이제 그걸 사가는 놈들이 트레이더들 같은 애들인데 결국 원가가 떨어지니까 판가가 떨어질 때까지 안 사거나 딴데 가서 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가가 떨어지는 투자 포인트를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할 때는 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B2B냐, B2C냐, 이거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 한전 같은 경우도 그 대표적인 이제 원재료 하향 기업인데 유가나 그다음에 가스 가격이 이제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에 원가가 떨어지는데 이 전기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진이 좀 생기죠. 그리고 원 달러가 떨어질 때 항상 이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원 달러 하락 베팅 수혜주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매크로적인 플레이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투자를 안 하는데 왜냐면 정부의 항상 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투자해도 큰 성과가 나지 않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 원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B2B와 B2C의 어떤 매출 비즈니스 모델을 항상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경우에는 증설을 하는 경우를 투자 포인트로 잡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증설하면 무조건 좋냐라고 이제 그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이런 경우는 좋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이제 증설을 요청을 하는 경우는 보통 삼성전자가 내가 너한테 물량을 줄 테니까 증설을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 쪽 관련 밸류 체인에서 증설은 삼성전자가 물량을 줄 거를 이미 생각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증설을 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실적이 올라온다. 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러한 증설은 금방금방 실적이 올라오니까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어떤 기업들은 일단 시장의 업황에 따라서 업황이 이제 좋아질 것 같아서 증설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그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보면은 증설을 하는데 그 증설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양한
수요처한테 새로 또 오더를 받아야 되니까 이 공장 가동률이 금방금방 올라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때론 이제 캐파를 늘려놨는데 수요처의 오더가 좀 더뎌지면은 단기적으로 실적이 이제 깨지죠. 왜냐하면 고정비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예전에 어떤 그 풍력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옛날에 단조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풍력 시장 엄청 좋아질 것 같아서 캐파라고 엄청 늘려놨는데 그 기업이 상장 폐지됐어요. 왜냐하면 캐파를 엄청 늘려놨는데 오더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력 시장이 이제 갑자기 슬로우 다운 해져 버리니까. 근데 고정비가 높아졌는데 약간의 슬로우 다운의 적자 폭이 확 심해지는 거죠. 차라리 증설을 하지 않았더라면 회사가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증설을 하다 보니까 고정비가 높아져서 매년 이제 회사의 감가상각비 때문에 어, 매출은 나오지 않는데 감가상각비는 꾸준히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설할 때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볼 때 대기업의 요청에 따라서 증설을 하는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금방금방 실적이 올라온다. 따라서 그런 증설들은 좀 좋은 투자 포인트로 빠르게 이제 주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좀 쉽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뭐 제가 영상에 이전에 했을 때 테스나나 또는 LB세미콘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반면에 이제 그 노바렉스나 이러한 그 캐파 증설을 하더라도 그 수요처한테 오더를 받는데 시간이 조금 텀이 걸릴 수 있는 기업들은 그 시간 텀에 이제 오더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단순히 시장 업황이 좋으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라고 베팅하기에는 그 앞쪽에 이제 테스나나 LB세미콘 같이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이 내가 물량 줄게 너네 증설해 이거랑 이제 컨셉이 다르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후단에 이제 그런 노바렉스 같은 기업들은 램프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램프업 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예전에 이제 뭐 자산주 뭐 저저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가격이 올라오면 무조건 좋은 것이냐 이런데 아니 좋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회사가 꾸준히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토지 가격이 보유한 토지에 공장이 있는데 그 토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려면 그 토지 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진 않는다. 왜냐면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서 똑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고, 그럼 기존 토지를 매각하는 비용이 있을 거고, 그 차액만큼 아마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아예 접는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시장은 이제 그걸 알고도 있고, 토지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토지 가격 오르는 게 100% 반영이 되는 거 아니고, 그 토지 예를 들어서 이전해서 그 토지를 팔고 이전해서 똑같은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면은 주가가 크게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토지 가격 상승의 어떤 뭐 투자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토지를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어떤 그 사업으로 바꾼다면은 좀 제가 고려를 하겠는데, 단순히 이제 이 토지 가격 상승만으로는 웬만해서는 투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이 있는데, 가끔씩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이제 어떤 제품이 그 삼성전자 향으로 채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 시장이 좀 슬로우 다운 되고 있는데, A라고 하는 기업이 새로 이제 어떻게 채택이 돼가지고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제 할 거냐, 당신들은 투자를 크게 할 거냐 이건데,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좀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예를 들어 모바일 스마트폰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 안에서 개별 이슈로 개별주가 이제 좀 괜찮은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힘줘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그 내용을 많이 듣더라도 결국 시장에서 좋게 보는 업종이 그 시대의 때를 만나가지고 투자 포인트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좀 더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는데, 이 그 어떤 업종 자체가 업황이 안 좋은데 그 개별 주식이 혼자 이제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크게 투자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피어 그룹이라는 게 있고 그 피어 그룹의 밸류에이션이 빠지는데 그 기업만 잘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 프리미엄 자체를 크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옆에 놈 주식이 막 빠지니까 얘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얘 주식을 결국에는 팔고 그 피어 그룹의 대장주를 사야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피어 그룹 자체가 빠지는 경우에는 굳이 투자를 아무리 그 개별 기업에 어떤 호재가 있더라도 투자해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되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어 그룹의 어떤 시장이 좋으면 그 안에서 대장주를 사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대부분 이러한 형태의 주식들은 개별 중소형주 자그마한 주식들인 경우가 많아요. 운 좋게 이제 갑자기 삼성전자 향으로 뭐가 채택이 돼가지고 주가가 이제 갑자기 막 좀 급등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뒤따라서 막 추격 매수하고 그런 거는 저는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의 업황이 스마트폰이 좀 슬로우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투자에 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D램 시장이 지금 D램 가격이 오르고 이러면은 결국 삼성전자가 캐파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D램 시장이 좋으니까 D램 반도체 쪽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지. D램 시장 자체가 만약에 안 좋았다면 D램 반도체 장비 회사들을 아예 보는 것조차도 저는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캐파 증설이 D램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는 아닐 것 같고 아마 하반기에나 이제 뷰가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러한 이제 시계열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D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반도체 장비 쪽도 많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그때 그렇게 되면은 먹히는데, 만약에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D램 가격 빠지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 반도체 투자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봐요. 마찬가지로 설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좋은 걸 사는 게 아니고 남이 좋아 보이는 걸 사야, 남이 좋다고 생각할 것 같은 걸 사는 건데, 반대로 이제 이 시장이 설득이 될까? 이러한 투자 포인트로 보게 되면 전체 업황도 좋고 그 개별 주식의 어떤 투자 포인트도 살아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플레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려면은 어떤 기업이 내수 위주의 기업인데 갑자기 수출하는 기업의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산정을 할 때 그 수출에 대한 매출 비중이 보통은 한 10%? 전체 매출의 한 10%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부터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과거 사례상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10% 넘어가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이제 예를 들어 뭐 국내 내수기업 해봤자 뭐 멀티플 10배가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해외로 이제 수출하게 되면은 이제 한 12배, 13배로 이제 리레이팅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점점 커져가지고 하면은 점점 커지면은 멀티플이 이제 20배 가까이 가고 이러한 형태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걸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이익 비중을 고려를 합니다. 이익 비중과 성장성을 고려를 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가 100억을 버는데 예를 들어 80억 원 내수해서 벌었어요. 그럼 80억 곱하기 10배 더하기 그리고 20억 곱하기 뭐 20배 그리고 나누기 이렇게 100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중 평균을 한다는 거예요. 멀티플에 대해서 그 비중을 그 이익 비중에 따라서 10배, 그러니까 국내에서 버는 비중은 한 10배 넣고 10배를 곱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버는 비중은 뭐 20배, 성장성이 있으니까 20배를 곱해서 뭐 그 비즈니스가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약 한 20배 정도를 주다 보니까 곱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엑셀을 이제 그릴 때 0.8 곱하기 뭐 10 더하기 그 다음에 0.2 곱하기 20은 이렇게 해가지고 가중평균된 멀티플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더 빨리 올라오려면은 이 성장 가능한 이익의 비중이 얼마나 빨리 계속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E&D가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된
매출의 이익 비중이 이제 커진다고 해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항상 성장되는 어떤 시장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의 비즈니스의 그 이익 비중이 점진적으로 기존 사업을 덮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커질 수 있어야 되고, 그 커지는 비중에 따라서 가중평균해서 신규 밸류에이션을 보통은 시장에서 어렴풋이 산출한다.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탁 꼬집어서 산정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시장에서 보는 일종의 어떤 기준 잣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준 잣대는 그 시장이 호황이거나 유동성이 많거나 이럴 때 좀 더 할증받고, 그리고 유동성 공급이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좀 더 할인받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밸류에이션을 고려를 해서 어떤 기업의 주가가 지금 현재 7,000원인데 목표가가 10,000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한 7,000원에 사가지고 10,000원에 누군가가 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10,000원에 사는 사람은 이걸 누가 13,000원이나 14,000원에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000원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누가 13,000원, 14,000원에 사겠어 라고 생각하고 10,000원에 안 사요. 결국에는 누구냐? 그 6,000원, 7,000원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한 8,000원, 9,000원 정도에 팔아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왜냐면 8,000원, 9,000원에 되는 애들 중에서 8,000원, 9,000원에 사는 이제 그 현명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10,000원에 팔 거라고 생각하고 8,000원, 9,000원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 이제 목표가에 쉽게 주가가 도달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떤 그 대량의 매매는 도매로 매매를 하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도매의 어떤 형태로 도매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 소액 주주니까, 소액 투자자니까 어떤 소매의 형태로 목표가까지 끝까지 내가 끌고 가겠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도매 시장의 큰 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당한 가격에서 넘겨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에 사는 놈들은 15,000원에 팔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잘 없죠. 왜냐면은 뭐 대충 계산했을 때 그 누구나 어떤 기업을 계산했을 때 목표가가 다 같이 이제 비슷비슷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10,000원에 나올 때도 있고, 어떤 사람 12,000원 나오고 11,000원 나오고, 어떤 놈은 이제 보수적으로 9,000원에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6,000원, 7,000원에 산 사람들은 한 7, 8,000원, 8,000원대에 팔면 8,000원에 산 애는 이제 혹시 10,000원, 11,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팔 수는 있지만, 파는 놈이 있으니까 살 수는 있지만, 물량을 이제 대규모로 쥐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목표가까지 기다려서 파는 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는 도매 시장의 도매꾼 마인드로 좀 접근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애널리스트가 계산을 하더라도 대부분 다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가 이걸 산정하는 논리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시장이 이 이익의 어떤 그로스가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시점까지는 그냥 주식을 들고 가는 게 맞는 거지, 어디까지 무조건 가야 된다, 목표가가 얼마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 포커싱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산정된 가격이 있다면, 산정된 가격이 이제 캡이 씌워졌다고 하는데 목표가가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것 같은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경우에는 적당한 가격에서 팔 수 있는 어떤 미덕도 있어야 되고, 그런 도매 시장의 어떤 마인드를 접목을 해야 된다. 뭐 좀 제가 좀 깔끔하게 설명은 못 해드렸지만, 이 결론은 이제 도매 시장의 어떤 마인드가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플레이를 할 때는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